복배 시간 초반기에 항상 같이 좌선합니다. 여러분 다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죠. 여러분 가운데 아주 수성한 분들, 수행 아주 잘하는 분들, 수행 아주 잘하는 분이란 그 말의 의미가 지혜가 아주 깊은 분, 마음이 아주 좋은 분, 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행 아주 잘하는 분이란 것은요, 수행 계속하는 분, 알아채밀 이어지게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수행을 아주 잘하는 분이죠. 수행은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수행한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원인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쌓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해서 원인을 쌓아간다는 것,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원인을 쌓는 것이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한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수행을 아주 잘하는 분들은 집에서 일상 삶 속에서 좌선을 하겠죠. 근데 단순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아마도 수행 잘하는 분보다는 수행 보통인 분들이 많겠죠. 아마도 수행 보통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행 보통인 분들은 내 심작컨대 일생 삶 속에서 활동하면서 가볍게 알고 삶 속에서 화났을 때 화의 마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마음일 뿐이야, 대상이야, 이런 발응을 일으키고 이런 수행이 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가볍게 알아가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좀 진지하게 보고 그리고 좌선은 가끔 하고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좀 보편적인 수행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좌선을 정기적으로 하겠죠. 만약에 자기가 좌선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좌선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좌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을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한 마음을 좀 내야만 그렇게 좌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좌선이라고 해서 꼭 좌복에 책상다리나 방가부자나 결과부자나 이렇게 좌복에 앉아서 하는 수행만을 갖고 좌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파에 앉아서 하든 의자에 앉아서 하든 몸을 정적인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한다면 그건 좌선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좌복에 앉든 방석에 앉든 의자에 앉든 그 수행 밀도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수행 안 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밀도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좌선이라고 해서 꼭 좌복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의자에 앉든 소파에 앉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을 정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광의로 좌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좌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음을 좀 내야 됩니다. 근데 좌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만치 않은 만큼 사실은 여러분 수행에서 좌선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요, 좌선할 때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으면서 수행하게 되면 다 수행이 잘 돼요. 걸으면서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수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쉽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크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약간 수행 초반기 이야기지만 수행 초반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른 알아차림 형태라고 한다면은 알아지는 것을 알고 다른 알아지는 것으로 쉽게 마음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다른 알아지는 것으로 쉽게 마음을 옮기는 알아차림. 이게 수행 초반기에 바른 알아차림 형태예요. 근데 걸으면서 수행할 때는 이게 아주 쉬워요. 알아진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알아진 것을 굳이 알려고 안 해도 알아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 내 노력이 없이 알아진 것을 아는 게 쉬워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대상들이
강한 대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상을 옮기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걸으면서 내지는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할 때 그 수행 상태는 수행 잘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앉아서 수행할 때, 몸을 정적인 상태로 수행할 때 알아진 대상을 알기 쉬운가? 알아진 대상을 알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다른 알아지는 것이 쉽게 생기는가? 이건 만만치가 않죠. 다른 알아지는 것이 쉽게 생기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좌선하면서 우선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알아진 대상을 알아요. 하나의 알아진 대상은 쉽게 생겨요. 엉덩이 느낌 되었던, 손의 느낌 되었던 하나의 알아진 대상은 쉽게 생깁니다. 근데 다음 알아진 대상, 다음 알아지는 대상은 잘 안 생겨요. 수행 초반기에는. 이게 여러분 마음의 힘이 약하단 말이고요. 좋은 마음의 힘이 개발되지 않았단 말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 초반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판단하면서 내 수행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판단해 본다면요. 좌선하면서도 알아지는 것을 쉽게 알고 좌선하면서도 다른 알아지는 것이 쉽게 새롭게 생기고 그렇게 다른 알아지는 것으로 쉽게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좀 더 다른 알아지는 것이 쉽게 생기는 더 쉽게 더 많이 더 빨리 대상을 옮겨가는 그런 방향으로의 진행을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수준, 마음의 수준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나를 좀 바르게 개선하고 싶다면 좀 더 마음이 좋은 나 자신 되고 싶다면 우선 수행을 해야 되고요. 우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좌선을 사실 조금 해야 돼요. 물론 원칙적으로는요. 좌선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원칙론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좌선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좌선을 안 하면서도 수행의 진행, 좋은 마음의 힘이 바르게 커져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걸을 때든 시장 갈 때든 청소할 때든 설거지할 때든 또 심하면은 말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좌선할 필요가 없어요. 좌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할 때는 웬만한 마음의 힘이 아니라면 알아차림이 좀 파편질 거예요. 알아차림이 자주 끊어질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끊어지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수행이라면 좌선이 필요해요. 마음의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좌선 상태에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성도 분명해요. 좌선하게 되면 하나를 알더라도 다른 게 잘 안 나타나요. 마음의 활발함이 약하다는 게 분명하죠.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활발한 힘을 키우는 수행적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의 활발함을 키우는가? 가장 간단한 것은 걷는 거예요. 걷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대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 가지 대상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대상들은 원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대상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 대상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좌선하게 되면 하나, 두 개밖에 대상이 안 나타나요. 그건 하나, 두 개밖에 마음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마음이 활발함이 확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걷게 되면 여러 가지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걸으면서 마음의 활발함을 키워요. 그리고 마음의 활발함이 좀 커진다 싶으면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좌선하는 거죠. 근데 좌선할 때, 좌선 시작할 때 마음이 좀 활발하다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은 둔해져 갑니다.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돼 나가요.
마음의 내적인 지혜가 없다면, 이렇게 좌선 시간이 경과하면서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간다면 그때는 앉은 자세에서 자기 마음의 활발함을 깨워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행하는데 별로,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수행하는데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 수행하는데 별로 안 지혜로워요. 마음, 바른 것, 영적인 것, 정신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아주 별로 안 똑똑합니다. 물으세요. 물으란 말 정말 말해야지만 사실 묻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살할 때 멍하게 졸지 마시고요.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으면 마음이 변해요. 뭐가 알아지지? 물으면 알지 못했던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아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서 효과가 없다 싶으면 그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활발하게 확 살면서 마음이 바로 머리에 가요. 내가 마음을 머리로 안 보내도 마음지가 깨어나서 머리로 가요.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말만 해보세요. 마음이 이미 손에 가 있습니다. 귀에 어떤 느낌이지? 라고 말만 해보세요. 마음이 이미 귀에 가 있어요. 이렇게 활발함을 키우세요. 그리고 또 너무 마음에 호기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수행에 관심이 없다, 수행이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면은 관심을 가지려는 조사와 관찰을 해보세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이게 뭐지?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신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소리 어떻게 듣죠? 여러분 소리 어떻게 들을까요? 소리 내용 어떻게 알아요? 다 사람들 발성도 다르고 음량도 다르고 높낮이 다르고 억양 다르고 사투리도 있고 그거 어떻게 다 해석해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봄이 뭐죠? 도대체 생각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생각이 뭐지? 이게 무슨 에너지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생각이 어디 있죠? 뇌를 아무리 분해해봐야 생각이 안 나타날걸요? 수행하시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기 삶의 경험을 알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을 통해서 생겨난 마음의 활발함, 이게 가장 수준 높은 활발함이죠. 이게 지혜를 통한 활발함이거든요. 이렇게 좌선하시면서도 질문하고 관심가짐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키워보세요. 마음이 활발해집니다.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마음의 활발함이에요. 우리 마음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아요. 몸을 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마음의 활발함은 순간 죽어버려요. 몸이 정적인 상태에서도 마음이 활발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활발함의 내적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마음의 힘이 근본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 초반기에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알아진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마음을 활발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나타나는 대상을 쉽게 알고 대상을 옮겨갈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이렇게 좀 더 쉽게 대상이 나타나고 좀 더 쉽게 대상을 옮겨가고 특히 좌선하면서요. 특히 좌선하면서 어떻게 다른 대상을 쉽게 나타나게 하고 어떻게 다른 대상으로 쉽게 마음을 옮기는가, 이게 주된 여러분의 수행의 발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물론 좌선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시간 좌선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장시간 좌선하는 건 만만치 않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뭐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시간만큼,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좌선을 꼭 하세요. 정적인 상태의 수행을 꼭 하세요. 그게 의자에 앉아서 상관없고요. 소파에 앉아서 상관없어요. 정적인 상태의 수행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의 부족함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수행이 안 된다는 점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수행이 안 된다는 게 딴 것 아니에요. 수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다는 말이죠. 그 안 좋은 마음이
변해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요.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이 변해가야 할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행의 방법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수행의 실천 방법을 실천하시면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요. 점점 활발해지고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힘이 있어지고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갑니다.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한다는 게 모호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좌선 때 그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좌선하시면서 자기 마음의 부족한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에게 어떤 방향으로 자기 마음이 변해가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바른 노력들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변해요. 질문입니다. 허리가 별로 안 좋아서 물속에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동작을 몇 번 했는지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다 보니까 점점 숫자 세는데 마음이 몰입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숫자를 채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알아봤고 그게 2분이라고 하면 시간을 대충 재어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항상 확인하는데 시계를 확인할 때 내 마음이 시계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욕심의 마음이 시계를 본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원하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게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수영장에서 수행하면 시간이 아주 금방 갑니다. 참 재밌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에 별로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일은 관념적으로 큰일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충분히 크게 영향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좌선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좌선이 꼭 뭐 책상다리나 방가부자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앉든 소파에 앉든 뭐 심지어는 누워서 하든 누워서 하는 것 또한 좌선의 확장판이죠. 좌선이라는 게 몸을 정적으로 해서 하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 같은 경우 뭐 몸이 불편하면 좌선 안 해도 돼요. 누워서 하시면 되고요. 소파에 기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만약 하기 싫다면 알아침이 이어져야 됩니다. 알아침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알아침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모든 수행적 핸디캡이 극복됩니다. 우리 사회도께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 시크릿 키가 있다. 비밀스러운 비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법이 뭔가 바로 알아침의 이어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침이 이어지면 사실은 바른 수행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알아침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알아진 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가볍게 알 수밖에 없고요. 쉽게 대상을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좌선은 정말 내 체질이 아니다. 좌선은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이어져 가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문제 안 돼요. 좌선 못하고 좌선 안 하는 것도. 그 숫자 세는 것, 숫자 안 세고 뭐 시계 보면서 2분 정도 하면서 했을 때 시계 볼 때 아, 내가 시계를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셨어요. 사실 그래요. 시계 볼 때 욕심의 마음이 살짝 개입되어 있어요. 욕심과 욕심이 일으키는 의도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시간을 보고 싶어 하네, 마음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보고 싶어 하지?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 시간 금방 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이것저것 신경 쓰니까 시간이 금방 안 가는 거죠. 시간이란 것은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잖아요.
시계는 물론 객관적으로 가겠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우리 마음의 느낌이요. 길게 느끼기도 하고 짧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시간을 길게 느끼는가? 대상이 계속해서 많이 바뀌면, 내게 강한 인상을 주는 대상들이 계속 바뀌면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내게 강한 인상을 주는 대상들이 계속 바뀌면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져요. 특히 그게 알 수 있는 게, 낯선 곳에 여행 가면 여러분 요즘 하루가 아주 짧죠. 하루가 아주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상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인상적인 게 별로 없죠. 어제 살았듯이 오늘 살고, 어제 먹었듯이 오늘 먹고, 어제 잔 곳에서 오늘 자고, 마음의 임팩트 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죠. 근데 낯선 곳에 여행 가면 임팩트 있는 게 아주 많아요. 낯선 곳에 여행 가면 하루가 아주 깁니다. 아주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호텔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동안 뭐 했지라고 해보면 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루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했지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수행할 때, 수행에서 관심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수행에서 정말 지혜가 있어서 관심이 있을 때, 관심의 대상이 임팩트인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 대상이 변하는 그런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대상에 관심이 갔다면 임팩트가 있겠죠. 근데 그때 관심이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실제는 법은 실체가 없어요. 법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관심만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동이란 동질의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작용과 성질이라는 동질적인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변화가 없으니까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님이 그때 마음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시간이 금방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수행자님이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좀 더 수행적으로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영향받지 않는 것은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영향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래? 하고 그냥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았다는 걸 갖고 수행적 발행 결과다라고 말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1대1로 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적인 발행 결과다고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때 내게 무엇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수행적 발행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수행자님에게 부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당장 펼쳐진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펼쳐졌다면은 그때 수행자님이 눈앞에 펼쳐진 걸 보면서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때 보살님이 내게 이런 이해가 있네라는 것을 확인하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친 걸 봤다면은 아주 보이는 거지라는 그런 이해가 있든지, 남편 다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한다면은 걱정하면서 걱정의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별로 동요하잖아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든지, 그렇게 지혜가 있는 걸 확인하는 것, 지혜 있음이 확인되는 것, 이게 수행기로 바람직하고요. 단지 자기 삶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별로 반응하지 않네라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해요. 수행적 발행 결과로서 확인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지혜를 확인하는 것, 지혜 있는 걸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별로 반응을 안 해, 이걸 확인하기보다는요, 이런 지혜가 있느라는 그런 지혜를 확인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십시오. 질문입니다. 경영할 때는 아주 폭넓게 여러 가지 것을 자유롭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알아집니다. 좌선할 때 가끔은 마음이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는데, 그때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을 때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안근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는데, 안식이 곧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대체 마음이 뭐지? 어디에 생겼지? 어떻게 해서 생겼지? 이런 마음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는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이 도대체 뭐지? 라는 걸로 충분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심을 갖는 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관심을 가질 때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의 답은 안 나와요. 단지 질문만 있어요. 관심만 있어요. 그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뭘까라는 그런 관심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혜로서 수행자님 마음에 조금씩 사역하고 있어요. 수행자님이 마음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말로 설명하면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행자님이 마음이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아, 내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말 이해한 거죠. 내가 마음은 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 못하더라도 설명한 게 어떤 측면에서 더 부족할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이란 것은 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수행자님 스스로 마음이 뭐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그렇게 마음이 뭐지? 라는 그런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행자님께서 마음이란 것이 대상과 안근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있고 눈이 있을 때 이 둘을 의지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해도 뭐 교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교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좀 엄격하게 법의 일어남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대상과 안근과 안식은 같이 생깁니다. 같이 생겨요. 같이 생겼다가 같이 사라져요. 같이 생겼다가 같이 사라지는 걸 갖고 우리는 연기라고 말해요. 서로 의지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대상, 안근이 먼저 있고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결과로서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셋은 함께 생기고 함께 사라져요. 이게 좀 더 보호 입장에서 맞는 표현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어떤 전제에서 출발하냐면 안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안근이 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눈의 특정 부위나 눈이 항상 있고 눈의 특정 부위가 항상 있으니까 안근이 항상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근은요, 눈이 아닙니다. 안근은 눈의 특정 부위가 아니에요. 안근은 이게 번역할 때 눈의 감성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눈의 감성 물질은 항상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조건되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듯이 조건되어 생기는 겁니다. 수행자님 지금 말하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게 상존하는 거야. 탄소, 산소, 질소, 수소처럼 알갱이 있는 것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면 물질이 계속 있으니까 마음도 계속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불교의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법을 알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물질 또한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 때 물질이 있는 거예요. 알 때 물질이 있다는 것은 암과 물질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 안에 있는데 자동차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느낌이 알아지고 내 마음이 넓게 확장된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게 확장된 듯한 느낌이 생길 때 나는 이걸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상태다,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애매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아는 마음이 뭔가, 어떤 상태가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인가? 이제 수행자님이 지금 마음이 확장된 상태,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실제는 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는 정말 애매한데요. 그게 진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가 마음을 이해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표현만 갖고 말한다면 마음이 확장된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되는가? 대상이 확장되는 걸 통해서 확인돼요. 더 넓은 대상, 더 많은 대상이 알아지는 거죠. 근데 마음이란 건 대상이 아니죠. 마음이란 것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더라도, 여러 가지가 알아지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뭐 머리 느낌,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다 관념들이에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아닌 그 이외에 무엇이 있는 듯이 느낀다면 그게 아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수행자님 말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확장되는 듯이 느끼는 걸 갖고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고요. 확장되든 확장되지 않든 아니면 하나만 알든 지금 내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 하나가 아닌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껴진다면 그걸 갖고 아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할 때는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스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되게 하고 있었고, 그 인터뷰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내 수행에 다시 적용하고 해나가면서 바른 길을 발견하고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갑니다. 저번에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스님께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는 생각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약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을 안다면 그 아는 것 자체가 수행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러했고, 그걸 통해서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수행하는 것이,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엔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상의 가치를 제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를 제로로 하려 하는 것이다, 우백가의 마음이 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내 마음에 아주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내 수행을 돌아보고 잘못했던 것을 바르게 고쳐가게 되는 걸 알면서 내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는 날씨가 흐리고 어두컴컴했는데 집 안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을 하다가 창문 밖으로 저 멀리 산자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자락이 운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고 아주 강한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느낌과 생각의 진행을 쭉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산자락을 보게 되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순간 확 든 생각은 좀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구나, 계속 변하는구나, 그런 이해가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정말 내가 수행을 해가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부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삼법이구나,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자유로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산자락을 볼 때 나는 그것들을 안다는 아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마음은 변하고 있지만 대상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해가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데 마음이 변한다면 대상도 분명히 변할 것인데 그때 나는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로서 나의 숙제입니다. 수행자님이 산자락을 봤을 때 아는 마음이 이해됐고 관련돼서 생각이 일어났고 느낌이 일어났고 이런 진행들을 쭉 아셨어요. 쭉 아셨고 그렇게 쭉 알았던 것은 사실은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죠. 그냥 알려서 한 게 아니고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모든 게 와서 그냥 알아졌던 거예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아는 마음의 변화가 분명했죠. 아는 마음이 변하는구나라고 아셨어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이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 모양의 변화, 색깔의 변화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변화가 이해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상에 대한 이해라 그러죠. 그냥 변화가 이해됐어요.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수행님께서 아는 마음의 변화는 분명한데 알아지는 대상은 변했나 하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수행자님 말만 통해서 보면 아마도 그때 수행자님이 뭐를 대상으로 삼았는가? 뭐가 대상이냐면 산자락이 대상이에요. 만약에 산자락이 대상이라면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죠.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법이고 산자락은 관념이에요. 관념은 안 변해요. 산자락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원래 그 모양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사실 변화를 이해되는 것은요. 아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성질이에요. 느끼지도 않는 성질이에요. 그 변화가 이해만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도요. 이해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네라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내가 의지를 갖고 마음을 쓰면 마음은 꼭 한 방향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성질로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한 것과 안 달라요. 정말 안 달라요. 그냥 동질의 양면 같아요. 앞면 보다가 돌리면 뒷면이에요. 앞면을 이해하면요. 뒷면도 이해돼요. 안다는 거 알아진다는 것은요. 정말 동질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을 관념이 아니라 성질과 작용으로서 내가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나라고 내 마음에 물으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알아지는 걸 이해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알아지는 걸 이해하고 있나? 라고 물으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성질과 작용으로서의 대상을 이해한 거예요. 법으로서의 대상을 이해한 거죠.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성질과 작용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의 이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사실 대상을 이해한 거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아는 마음에서 안다는 것도 관념이에요. 사실요. 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정의죠. 아는 마음에서 안다는 것도 관념이에요. 알아진다 해서 알아지는 또 관념이에요. 이 관념은 나의 에너지, 내 노력, 내 의도 이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는 걸로 이해하려니까 이게 아는 걸로 내가 느껴진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더 줄어들고 나의 노력이 더 약해지고 내 노력이 없어지고 의지가 제로가 되면 정말 완벽히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 때 그렇게 되면 안다는 것은 안다는 걸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걸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뭐 있음 이런 말 쓰는데 있는 걸 이해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표현 어떻게 되죠? 하나의 있음이 이해되고 하나의 있음이 이해되고 그 안에 함께하는 연기의 이해가 깔려있는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의 있음이 이해되고 그 있음이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 대상과 마음의 이해로서 깔려있는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좀 표현이 애매하고요. 수행자님 먼저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인터뷰를 하니까 그 인터뷰 내용들이 수행자님 수행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수행자님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관심 있게 보는 계획은 될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내가 하는 인터뷰 내용이 수행자님에게 생각만큼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르게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른기를 갖고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바른기를 갖고 수행하면서 욕심과 화가 어리석음이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욕심과 화가 어리석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진행된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수행자님에게 원래 저절로 알아질 것이에요. 원래 저절로 알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말하는 내용이 수행자님에게 바로 와닿는 게 아니고 사실요. 와닿는다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수행자님 마음에 바로 와닿는다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수행자님에게 이미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요. 있었기 때문에 와닿는 거지 없었으면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라는 게 그냥 그런 악센트를 주는 활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크고요.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는 바르게 수행하면 다 저절로 알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내가 좀 말을 부족하게 하더라도 별로 끓임이 없습니다.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도 별로 끓임이 없습니다. 왜?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정말 강의죠.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안다면 이건 강의일 거예요. 근데 수행은 강의가 아니죠. 수행 법회는 강의하는 법회가 아니에요.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에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게 말하더라도 난 별로 자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알았다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안 겁니다. 자기가 안 거지 배워서 안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정말 수행에서는 지혜 영역에서는 배워서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배워서 알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안 겁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바이러스성 물질도 생기고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아주 무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오빠의 손녀딸이 잠깐 한국에 와서 홍대 앞에서 작은 전시관에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갖고 작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그 손녀딸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그림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림을 또 보고 싶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홍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빠 손녀딸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옛날에 내가 썼던 미술 교과서가 생각났고 그 교과서를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도 또 그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녀가 아주 놀랬습니다. 어떻게 연로한데 이렇게 매일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마음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마음 통하는 대화를 잘 못했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몸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신기합니다. 마음 통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는 다르죠. 몸은 불편했죠.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넘쳤죠. 첫날에는 의무로 갔어요.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그때는 가면서 피곤했을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보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수행자 느끼기에 더 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더 보고 싶다고 느꼈을 때는 그때 봤던 그림도 생각나고 그림의 의미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느낌도 생기고 하면서 그게 다 마음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음에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갔어요. 봤어요. 손녀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 만났어. 기분 좋게 대화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또 생각난 게 수행자님이 이날 썼던 미술 교과서 생각난 거예요. 또 앉아서 또 미술 교과서 꺼내놓고 이 페이지 보면서 걔한테 무슨 이야기 해줘야지. 이 페이지 보면서 걔가 무슨 이야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의 힘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힘이 불쑥 올라와요. 이게 다 에너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이 이렇게 넘치니까 뭐 몸이 피곤한 걸 싹 무시할 정도로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몸의 피곤함과 마음이 피곤하면서 웬만해서는 아주 극단적이 되면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마음의 에너지가 몸을 앞섭니다. 대표적인 예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가 노름하면 절대 안 졸아요. 이 노름보다 이게 낫겠다. 애들 게임하면은 3일 밤새웁니다. 애들 게임하면은 3일 밤새워요.
마음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몸의 피곤함은 무시해요. 그러니 이렇게 몸의 피곤함과 마음의 피곤함은 다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넘치면은 몸의 피곤함은 무시해요. 그래서 수행도 같은 맥락이죠. 수행은 마음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좌선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좌선하면요, 바로 졸아요. 마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졸아버려요. 마음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하면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사니까. 근데 노력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마음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묻게 되면요, 묻는 걸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마음 힘을 키워요. 마음 힘이 커져요. 이렇게 깨어있어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더 능숙해지고 지가 더 깊어지면 현재의 자기 삶의 체험, 느낀다는 것, 본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게 다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보지라고 말로 안 하더라도 느낌을 알고 있는, 느낌을 관찰하고 있는,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관심이 있어요.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생각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을 내가 언어적으로 생각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생각을 아는 순간 생각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이럴 때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무엇을 알겠다고 안 그래요. 그냥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요. 알아진 것을 알고 있지만 알아지는 것이 내게 알아지는 순간 그 알아진 것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겨나요.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소리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겨요. 이렇게 이런 관심의 에너지들이 마음 힘을 키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좌선 시간 동안 성성하게 깨어있으면서 좌선 한 시간을 그냥 해요. 이게 다 마음의 힘이죠. 관심이 있으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바르게 수행하면 당연히 관심이 생깁니다. 채팅으로 누가 글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강의 준비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의 저희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끝나고 혹은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는 제가 한 말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로 제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들, 빠뜨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에 빠졌으며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의 끝나고 계속 제가 한 말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긴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바로 알아차렸고 그러면 그 생각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생각들이 바로 사라진 것은 좋은데 제가 너무 힘주어서 생각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전에 힘주어서 생각을 봄으로써 생각이 사라진 것은 생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봐서 생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힘을 주고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바른 견해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너무 힘을 줘서 사라진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 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 준비 시 청중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3시간 동안 제가 삿대가 있었는지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삿대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고 강의의 내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강의하면서 삿대하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말하면서 삿대하는 것 가운데 제일 쉬운 건 아마도 수행 법문하면서 삿대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 말하면서 삿대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수행 법문하면서 삿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건 수행의 내용 자체가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할 때는 내용 자체가 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약간 관념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청중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삿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의 내용이 생각나는 것 당연히 생각나죠. 특히 여러 대중 앞에서 혼자 나서서 말하고 나서는요. 그 말의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빠뜨린 내용들, 잘못 말한 내용들, 잘못된 비유, 잘못 선택한 단어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내가 발표할 때 마음이 강력한 번뇌였거든요. 내가 한다, 이런 상태에서 한다, 이런 결과를 바란다, 이런 수많은 번뇌들에 중첩된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수행자님 같은 경우 이전과 비교해봐서 이번에 훨씬 더 작게 그 생각들이 떠올랐고 약한 강도로 그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게 말하는 게 강의할 때 그 강의 내용과 그 강의하는 마음에 큰 번뇌가 별로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강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번뇌이 약했던 거죠. 번뇌이 약했기 때문에 강의를 나중에 다시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내용이 아주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알면은 생각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생각이 사라지는 것, 그건 생각을 강하게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해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은 지금 생각을 강한 마음으로 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생각을 이해를 통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어떨 때 내가 이해를 통해서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냐면요,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알아요. 아는 순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힘이 확 약해진 듯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서 내 의도의 힘을 뚝 떨어뜨린 거예요. 이때는 지혜로 인해서 생각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 같은 경우 생각을 알았을 때 생각이 사라졌다 해서 꼭 생각을 강한 마음으로 봐서 사라졌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더라도 이런 예가 명확하게 알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알 수 있었다는 게 우선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알 수 있었을 때 수행자의 마음이 여유가 있다면 생각일 뿐이지라고 바른 길을 이렇게 줬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알았을 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의도의 힘이 확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면 더 바람직한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생각이 필요 없을 때 그 생각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뚝 떨어져요. 예,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이요. 수행은 그냥 하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하는 것이요. 이게 단순하지만 100% 옳은 정답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에 수행의 목적을 둬야만 수행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릇되지 않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 잘 하고 있는 겁니다.